정부가 제4차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97 주택 공급 방안 플러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는 걸 오늘 김용덕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1월 말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할 정도로 신년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수차례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다, 이제 투기를 잡겠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는 이제 4차 대책에는 소위 규제 대책이라고 그러면 세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그렇고 전매 제한, 거래 제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함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은 말 그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에 방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예상을 했죠. 그동안 예고를 해왔던 대로 이제 도심권, 이게 도심권이라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과 경기, 인천을 뜻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도심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미분양도 많고 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도심권은 수도권 도심권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발표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입지별 세부 추진 방향, 이게 중요하죠. 또 향후 추진 계획, 늘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투기 방지 대책, 이런 5가지 순서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럼 이제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력,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주로 이런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되고 그랬을 때 앞으로 당장 부동산 시장에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3단계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에서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씩 총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년간이죠.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결국 대통령 임기와 임기 말년과 딱 일치합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새 정부니까 아무래도 임기까지의 공급을 어떻게 속도를 또 물량을 채우는가가 중요하겠죠. 작년은 이제 나름대로 기반을 마련하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발을 해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이제 2016년부터는 이제 11만 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특히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인천 계양지구가 13,000호가 나타나는데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첫 입주를 하는군요.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거 공공, 이게 새로 발표한 정부가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도심권의 복합사업을 복합사업이라고 그러면 아파트 등 주거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업무, 상업 이런 시설들을 같이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리풀 첫 지구 지정이 있었죠. 1.8만 호, 18,000 가구가 앞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기대가 많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겠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유유부지 4,000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고 27년 첫 착공,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바로 착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4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착공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보통 3, 4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유유부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27년도에 첫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제
지금 그 공급 절벽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공급 절벽, 공급 가뭄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낳게 되면 결국은 또 분양이 이루어진 사정 분양이니까 분양이 이루어지면 지금처럼 영끌하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자 하는 30, 40대 또 20대까지가 구매를 좀 연기할 가능성이 있어진다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도심 공급 계획을 시작으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비아파트 활성화 등,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을 의미하죠. 그리고 비아파트라고 그러면 뭐예요? 비아파트는 빌라,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쪽에 제도 개선을 좀 해서 추가적으로도 발굴 물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늘리고 또 택지도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이 서울의 26곳에서 32,000호를 공급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에서 32,000호의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18곳에서 28,000호가 나오고 인천은 한 1,000가구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공급 물량이 6만 호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약 6만 호의 주택 아파트 위주죠.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단연 돋보입니다. 여기에서 4,000호 정도에서 10,000호 가까이 12,000호까지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의 캠프킴 미군 기지죠. 여기서 2,500가구 정도를 또 공급한다. 그래서 어쨌든 용산에서 12,000호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용산을 주목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용산에 입주 기회가 생기고 2027년이면 착공이 가능하다. 그게 오늘 대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하철 옆에 들어선다는 게 특징이죠. 도심권의 역세권에 집중 공급이 된다는 점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점에서 인기도 끌 것이고 인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꽤 높을 것으로 실수요자들의 인기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지별 세부 추진 방안인데요. 용산구 일원에는 여기 나오는 이제 지도가 나가겠습니다만 용산역과 남영역과 인접한 여기 가장 서울의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입지라고 그러죠. 상급지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한 13,000호, 12,000호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나오고 합해서 전봇대까지 다 합하면 13,000가구 정도가 용산에서 공급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와 그 합의가 완전히 현재까지는 안 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한 8,000가구 정도를 짓겠다는 것이고 아마 추가 협의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노원구 태릉시가 좀 노원구가 이제 요즘 노동왕이 뜨잖아요. 어쨌든 이게 주민 반대로 무산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수면 위로 6,800호 그러니까 7,000가구 정도면 적은 게 아니죠. 이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주민 반대를 뚫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의 의견, 지자체와의 협의가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표된 걸 보니까 지자체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향후 주민이 얼마나 반대하는가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 일대에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이죠. 여기도 꽤 인기가 있는데 금토동이라고 아시나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결된 곳이고 여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남시청이 들어선 곳인데 이 둘 다 제가 좀 잘 아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아파트가 분양되었을 때 관심이 높고 인기가 높을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동대문구에서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해서 1,500가구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1,500가구 정도면 사실은 민간 택지 개발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번에 샅샅이 다 공공유휴부지 또
노후청사 부지는 다 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끌을 모아서 공급했다. 그러니까 영끌 투자에 빗대어서 영끌 공급이다. 이런 일부의 해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평구에서도 공급을 하는데 한 1,300호 정도가 공급이 나옵니다. 경기도 광명시 경찰서 부지가 550, 하남시 그 테니스장 부지 뭐 300호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강서구의 군부지에 약 918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아시죠? 여기서 3,000호가 나옵니다. 남양주시 군부대에도 4,000, 약 200호가 나오고요. 경기도 고양시에 국방대학교가 있거든요. 2,5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그 노후청사로서 보니까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518호가 나오고요. 의료원 부지는 아시다시피 강남에 있기 때문에 삼성역과 이런 곳에 연계 개발될 때 최고의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죠. 성수동의 경찰청 기마부지에서 260호, 쌍문동 교육시설에서 1170호, 수원 우편집중구 936호 이렇게 해서 유유부지와 이번에 노후청사 부지에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기방지 대책으로 이들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겠다 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건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토거제가 되게 되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고한 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효과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인데 우선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오늘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수치가 중요해요. 우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20만 가구가 있고 주택수는 387만 호로 주택 보급률이 93.6입니다. 100 또는 105%가 적정하다고 할 때 서울은 약 25만에서 40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와고TV 보시는 분은 이미 익숙하죠? 그리고 매년 얼마 정도가 입주 물량이 되어야 하나 하면 지난 10년간 입주한 물량의 기준이 약 3만 5천 호 정도 되고 적정한 입주 물량은 약 4만 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지난 10년간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 이유가 사실은 적정한 입주 물량 대비 실제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은 적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 뭐 여기는 금리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을 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급 물량은 2027년에 입주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착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2027년까지 약 3만 2천 호가 이제 말하자면 2027년까지 착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아파트 위주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오늘 또 중요한 법칙을 하나 말할게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을 보고 얼마나 공급이 이 지역에 부족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서울은 약 25만에서 40만 호가 지금도 부족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만약 재건축 재개발이 빨라진다면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돼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일시되면 이주를 해야 돼요. 철거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이때 주택이 멸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주택 재고 물량은 더 줄어요. 서울이 매년 한 2만 호 정도 주택 멸실이 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4만 호 정도 신규 입주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다시 요약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진원지인 서울은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대책이 나올 때
이제 서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도 찾아보면 참 많다고 그랬죠. 양재터미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대로 10년째 방치하는 상암동의 DMC 부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세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는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그린벨트도 이번에 저는 좀 나올 줄 알고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서울의 전세 가격,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첫 번째는 공급 물량 자체가 이번에 좀 의욕적인 수치가 나왔고 입지도 좋은 곳이 나와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는 첫 번째 2027년에 착공을 하면 2030년에 준공 내지 입주가 된다, 이런 시차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집값의 불안정, 전세 가격 불안, 집값의 불안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 대책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번에 좀 아쉬운 게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시급한데 이번에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아마 추후에 제도 개선 쪽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미 서울시는 신통기획2까지 나와서 18.5년 정도 재개발 재건축의 평균 소요 기간인데 이걸 1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단축하는 내용을 보면 환경이나 교통, 교육 이런 영향평가를 합동으로 해서 여기서 한 5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계획인데 이것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서울시와 지자체, 경기도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전을 하겠다고만 돼 있고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감면하겠다 이제 말이 나왔지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 조합 설립에서부터 준공까지 8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 10%에서 50% 누진 율로 재초환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걸 완화해 주거나 좀 감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재건축의 속도전을 높이는 데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책 수도권에 6만 호 영끌을 모아서 공급했고, 인프라가 잘 된 또 도심권, 역세권 위주로 나온 대책은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으로. 그러나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2029년 이후에야 입주가 일어나게 되고, 빨라야 그리고 30년에 일어나는 거라서, 그러면 결국 2026년에서 2029년 약 3년간의 입주 물량 공백, 그러니까 입주 절벽, 입주 가뭄 현상,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가격, 전월세 가격 불안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남은 과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이번에 주로 유유부지나 공공청사가 나왔지만 와구TV를 통해서 좀 아쉬운 게, 자꾸 땅이 없다고 하지 말고 분당 요즘 과천이 난리잖아요. 과천은 경마장을 한다는데 이것도 좀 반대가 주민들이 많아요, 과천시도. 그래서 저는 분당에 가봤더니 임해 역세권의 자연녹지 위주로 저층주택이 4만 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당의 율동공원 옆에 새마을연수원도 있는데 이것도 약 30만 평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LH의 본사였던 오리역에 10,000평이 있거든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잘 찾아보면 서울 주변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GTX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크고 작은 역세권, 이것도 교통과 연결돼서 해볼 수 있고,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정말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저의 의견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공급을, 저는 이참에 서울 비행장도 김포공항으로 대통령공항 이전하고 여기 한 10만, 2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대통령 전용공항을 없애란 말인가, 이렇게 말이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김포공항을 잘하면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공항은 아니지만 오산 비행장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 공급이 지상과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자 또 전월세 안정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정말 파격적으로 획기적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집값을 진정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면서 오늘 1월 129 공급 대책에 대한 분석과 예측과 전략, 내 집 마련은 계속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좀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월세보다는 반전세, 반전세보다는 전세, 전세보다는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산, 울산, 뭐 요즘 오르는 대구 이런 몇 군데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는 내 집 마련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도심과의 이동성, 업무지구와의 직결성 이런 것들 위주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전월세 사는 그대로 전략은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수급의 상황이 당장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기사도 그렇고 또 우리 게시판에 뜨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 개념의 차이가 무언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요. 결국 이 궁극적 질문 중에 하나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매가 오를 확률이 높다. 땅값이 오르면 결국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확률이 높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서 공급 부족은 전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집값 자체는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까? 좀 저 얘기 들으면서도 좀 골치가 지끈 아파요. 그래서 부동산은 복잡계라고 그래요.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전세가 매매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연구 보고나 논문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도 지금 시간 집중하셔서 이걸 보고 전세가율을 보고 전세가율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할지 안 사야 할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요인이, 변화 요인이 지금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전세가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 하는 대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는 이 투기 수요가 개입을 할 수 있지만, 투기 수요란 뭐예요? 자본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말해요. 단기 시세 차익이라고도 해요. 뭐 장기니 단기니 지금은 따지지 않지만 어쨌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집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 자산 투자의 형식을 빌어서 투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그 2주택, 3주택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도 뭐 대통령께서는 보유만 하는 것도 실수요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와 투기 수요, 다주택도 2주택부터 볼 것인가 3주택부터 볼 것인가, 또 고가주택은 25억을 볼 것인가, 정해진 바가 없어요. 30억 이상으로 볼 거예요. 과거에는 9억으로 보았다가 12억으로 보았다가 15억으로 했다가 이런 적이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때. 근데 지금은 집값이 서울의 평균이 15억이니까 적어도 25억 정도는 되어야 고가주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고, 전세와 또 월세가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우선 전세가율이 전세 매매가 10억이고 전세가 6억이면 60%인데 이때부터는 정상시장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주거비로 보면 전세가 싸요. 매매는 노리는 게 두 가지잖아요. 매매는
자가를 마련하고 나서 주거 안정도 깨야지만 매매할 때는 투자 가치, 자본 이득도 반드시 고려. 이거는 투기가 아니에요. 집 하나 사면서 집값 오를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가 나가는데 난 이자 상관없이 집이 안 올라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대출 이자의 부담만큼은 보다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는 주택 구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뛰는 전세, 나는 집값, 뛰는 전세, 나는 매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보면 9개의 지역을 주목하라, 이 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동시에 하나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세는 하단이고 가격에, 매매는 상단이다. 전세가 아무리 올라도 매매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안전자산, 그 소위 말하는 하방 지지선은 전세예요. 한국의 전세가 그런 역할을.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하방 지지선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내려가도 이제 전세가 받쳐주는 한 그 이하 안 내려가거든. 그래서 한국의 주택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방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방 경직선, 지지선이. 자, 여러분 오늘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1월 27일 KB가 시계열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얼마일까요? 했더니 2023년 5월이 이때가 약 51%였는데 약 3년 만에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모인 매매 가격이 전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이거는 전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매매 가격 상승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소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상승 기대 심리, 이거와 함께 금리의 변화, 유동성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9개 구는 이게 지금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어요. 이 지역을 주목해야 돼요.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라는 것은 전세보다 매매가 더 많이 올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실수요 외에 투기 수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노리고,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또는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영끌에서 패닉 바잉하는 젊은 구매자가 꽤 늘었다. 이게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 잔고가 늘어난 이유가 되겠죠. 1위가 어디냐 그러면 송파구예요. 39.3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송파구는 40% 이하인데 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다는 소위 말하면 갭 투자나 또는 집값이 오를 거로 내다보고 송파구에 특히 잠실이 되겠죠. 집 산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가 39.7이고요. 역시 40%가 안 돼요. 서초구가 41.6이고 성동구 43, 양천구 46, 강동구 47, 마포구 48, 동작구 49, 중구 5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지역이 집값 상승을 리딩하는, 견인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좀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이거는 소위 말하면 전세가율이 낮아진 지역을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투자 수요, 투기, 투자와 투기의 개념은 투기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잠실 지역, 송파와 용산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자본 이득을 노린 투자가 많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좀 쭉 하면서 전세가율이 50%를 밑도는 지역은 결국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버블론에 따르면 상당한 거품이 쌓여지고 있다, 쌓였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역일수록 좀 더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더 탄력을 받을 상이 커요. 왜냐하면 뭐 투자 수요든 투기 수요든 한번 들어오면 몇 개월 만에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도 송파나 용산이나 서초, 성동, 양천까지, 강동, 마포까지 50% 이하인 지역은 여전히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전세 실수요와 관계없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입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라요. 중장기라고 그러면 3, 4년을 내다보면 적어도 중장기는 한 5년 정도를 보는 것인데, 뭐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 거품이 쌓이고 있고, 거품이 쌓이면 축적되면 반드시 거품은 터지고 빠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확하게 지금 거품 단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거품은 빠진 뒤에야 알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 수요 억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전셋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상승폭이 전셋값을 오름폭을 크게 웃돈 것은 결국은 삼급지, 핵심 입지, 똘똘한 한 채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똘똘한 한 채 지역은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허가 구역으로 바꾼 이후에도 결국은 이런 지역들도 더 전세가율이 매매가가 더 높아진 바람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은 낮아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소위 말하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분모인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세가.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자 수가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 압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전세 매물이 더 줄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전세 가격은 통계에 안 잡혀요. 좀 이해되나요? 새로 신규로 한 것만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람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은 실제의 현실보다 낮게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 얘기는 그러면 집은 어떤 지역을 사야 할까요? 여기에 이제 전세가율이 60 내지 70%인 지역이 온다면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분자가 먼저 오르고 분모가 오른다고 그랬죠? 그런 지역이 정상시장이고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있다면 앞으로 매매 가격도 오를 거다라는 선행 신호, 선행 지표다, 조짐이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중요하고 최근에 전세가율이 무섭게 오른다면 전세 가격이, 이거는 매매 가격도 무섭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매매 가격이 또 하나 지표 말씀드릴까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곳.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대개 보면 도심권이고 역세권이고, 이제 다시 또 경기도는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도 중에서도 최근에 빨라지고 있는 게 결국은 과천 옆에 있는 안양시가 되겠고, 또 하나는 남양주 그리고 광명, 이런 지역들이 빨라지고 있고 인천도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전세가율로 알아본 시장의 흐름의 특징, 그리고 왜 이렇게 매매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또 공급도 부족한데 전세 가격은 높지 않은가의 그 이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또 매매에는 투자 수요, 투기 수요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정상보다는 과도한 상승에 따른 그런 지역이 나타나는 지역은 어딘가? 다시 송파나 용산, 서초, 성동, 양천, 강동, 마포, 동작구가 대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에게 또 게시판을 통해서 가장 쏟아진 질문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지방 대도시에 계신 분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이런 지역들에서 도대체 앞으로 집값은 언제쯤 오를 것인지, 뭐 지방도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거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이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좀 특별한 코너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방 대도시가 많죠. 뭐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해서 경남 지방도 있고 또 대구나 광주, 대전 이런 광역시도도 있고 또 세종시도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지방 대도시에도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전세 가격 움직임도 뚜렷하다 하는 점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울산이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이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전과 대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나 세종시도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의 무게감이 더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산 아파트를 먼저 좀 살펴보니까 그 지난 2024년 대비 이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갱신한 비중이 2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울산은 5대 광역시 가운데 광주 8%, 대구 9%, 대전 11%, 부산 12%에 이어서 최고가 갱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갱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이제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게 23%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고가주택, 선도지역, 핵심 입지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성이 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울산 지역의 거래량을 좀 살펴보았더니 1년 전에 비해서 26%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 하는 건 아시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수록 가격도 많이 상승합니다. 물론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면 집값도 많이 오른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로 집을 누가 많이 사나 봤더니 40대, 50대가 많이 산대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죠. 30, 40대가 많이 집 사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집을 많이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거래량이나 전세가 상승 또 신고가 갱신 비율 이런 걸 생각하면 집값이 앞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 1위가 울산이라면 2위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제2의 도시인 부산이 먼저 오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울산 지역의 경제가 좋아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울산 지역의 수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뭐 그런 걸 같이 볼 수 있고, 그런데 부산 지역이 지금 전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2년 전보다 1, 2억씩 전세 가격이 뛰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벌써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부산의 신축의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른대요. 신축 주택이 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세 매물이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3년 전에는 18,000호가 넘었는데 현재는 4,000호로 줄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입주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부산의 전세난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는 2만 8천 건에서 작년에는 4만 3천 건으로 52% 증가했습니다. 자,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거래량 증가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 선행 지표를 보면 이제 부산도 입주 물량 부족으로 매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B부동산의 전세 가격 전망 지수도 보니까 122로 상승 전망이 약 47%인데 비해 하락 전망은 약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 시간 긴장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무주택자 분들은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50% 정도 되고 내릴 확률은 4%니까 50%의 비중을 두고 전세를 구하는 게 좋겠고, 전세 입자는 매입으로 전환하는 게 당연히 유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에 이어서 최근에 변화가 많은 지역의 하나가 대전입니다. 본래는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 패턴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는데, 강남이 오르면 이제 중강남, 과천, 분당 이런 데가 오르고 판교죠. 두 번째는 이게 경기 남부가 오르면 인천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오르고, 천안, 아산, 요즘 이제 천안, 아산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나오는데 중소도시지만 이제 화성, 평택 다음에는 이제 천안, 아산이 오르고 대전으로 가고, 이런 수순이 일반적인 지난 과거의 상승 경로 또는 상승 패턴이라고 하는 점은 우리 와고TV에서 이전에 제가 설명을 두세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공식이 좀 깨어지는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좋은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 다음에 공급 물량, 그러니까 미분양이 적은 지역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지역의 실소요가 살아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유성구와 서구가 가장 소위 말하면 상급지,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단지에서는 최근에 84제곱미터가 14억의 거래가 완판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14억 클럽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 말하자면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아직도 많은 반면에 유성구와 서구에는 어때요? 반대로 집값 매입 수요가 살아나면서 34평이 가격이 이제 14억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도 없지는 않지만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과 울산, 이제 대구와 함께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학군지와 재건축 단지, 새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제 대구를 또 주목해야 됩니다. 대구는 최근에 수성구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방에서도 네 군데는 이제 주목해야 한다. 그곳이 울산, 부산, 대전, 대구. 물론 광주도 좀 미약하지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세종시도 여전히 이제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다섯 군데 모두 이제 실수요자들이라면 아파트를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최근의 트렌드가 뭐예요? 우선 도심권,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어야 한다는 점, 대단지가 좋다는 점, 새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점, 지방 같은 경우는 국평은 꼭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34평 되는 아파트가 대세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여기에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재건축 옆에 있는 단지들이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이런 주택 위주로는
저는 지방도 이제 올봄 이사철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부동산에 관한 발언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거품이 쌓일 수 있고 또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을 소위 자원 배분일에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생산적 자금으로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자본시장으로 좀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세금에 대한 발언도 계속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걸 다시 부활하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료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고요. 기대하지 말라, 연장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소위 고가주택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 10년, 거주 10년 하게 되면 1년에 4%씩 최대 80%까지 이렇게 소위 말하면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 10년 이상 장기 보유, 장기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가 있었는데, 거주하는 기간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보유하는 기간까지도 이렇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 보유했다는 그 사실이 실소유로 볼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제시하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결국 그 본질은 뭐죠? 네,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쨌든 현재보다는 좀 올리겠다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 2개월 안에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다. 뭐 시장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단계에서 과열이, 그러니까 이상 과열이 되면 뭐 선을 넘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세제 혜택은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못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뭐 상식적이지만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뭐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결국 하반기 이후에는 내릴 거라는 전망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금리 동조화 현상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을 걸로 봐요. 그리고 유동성도 지금 연 8%씩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금, 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이걸 내재가치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과 함께 이것은 소위 거품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부동산 경제학 책에서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5월 9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말씀과 또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덕 국토부 장관,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세의 기본 세율은 6에서 45%입니다. 이거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누진 세율이 있죠.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이제 최고 세율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주택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게 서울이고 또 강남, 마용성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이걸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20%예요. 그러니까 45가 아니라 65%를 내야 돼요. 그리고 3주택은 75%가 돼요. 근데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나 뭐 교육세 이걸 합하면 82.5%가 돼요. 그러니까 차익이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중가, 그러니까 2주택, 3주택자, 특히 3주택자인 경우는 집을 팔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가요? 약 1억, 얼마에 8억 2,500만 원이니까 뭐 1억 8천 정도인가요? 네, 이렇게 차익을 가져가요. 남는 게 없죠.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어쨌든 5월 9일 이전에 본래는 주택의 매각을 완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잔금을 처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계약만이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도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이 중과 조치의 예외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게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다주택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 특히 그 집이 없는 실수요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시장에 주는 영향력과 관련해서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떨어지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우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 하는 것은 이 국가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이 2주택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가 되죠. 차익이 많이 많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 2주택 이상이 2020년에 약 38만 6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약 39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현재는 약 37만 명 정도로 약 4% 줄었다는 건요. 3.7%, 4% 약 줄었대요. 두 번째는 이 다주택자가 준 데다가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중과제도가 있었거든요. 이럴 때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중과가 되었을 때 이 절세를 하기 위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적으로는 의도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오히려 똘똘한 한 채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 비싼 아파트, 그게 어디예요? 강남과 마용, 성광, 그 다음에 판교, 과천, 분당, 이런 아파트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뭐 여의도와 목동도 포함될 수 있겠어요. 이런 아파트는 보유하고 똘똘하지 않은 그 외 아파트를 2주택 이상이 처분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분하기보다는 나머지 아파트도 증여를 하더라, 장애에게 아깝다, 서울에, 이런 두 가지 현상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상적인 거래 때보다, 그러니까 이 중과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실은 매물 잠김, 이걸 록인 효과라고 그래요. 매물 잠김, 자물쇠 잠김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두는 효과죠.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격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과거의 경우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현금을 가진 다주택자는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버티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의 강남과 마용성, 뭐 판교, 그리고 과천, 이런 아파트는 물론이고,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 이걸 또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이들 지역은 삼중 규제가 됐지만 집값이 많이 오를 지역이라고 정부가 인정한 지역이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전세와 매물이 오르면 집값이 오를 때는 백약이 무효예요. 무슨 얘기죠? 결국은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집값이 오를 테니 규제를 한다, 이런 걸 공포했다는 거,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주택자는 이들 지역의 주택을 안 팔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정부는 5년마다 뭐 이게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첫째, 매물 잠김 현상. 일시적인 일부 매물은 나오겠지만 매물 잠김, 그 다음에 가격 상승 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액 부담보다도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나면, 4, 5년이 지나면 정권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늘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을 유예하거나 또 소위 말하면 깎아준, 이 폐지한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보유세까지 높아진다면 오히려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고 토제로 인한 전세 거래량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히려 쏠림 현상, 집값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규제가 들어오면 거래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난 매물이나 전세 매물이 귀해지게 되면 결국은 월세가 더 오르는 현상은 커질 것이고, 양도세 중과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토지에다가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시장에 작동하게 되면 소위 전세도 오르고 월세 가속화도 심화될 수 있고, 보유세는 조세 증가를 통해서 오히려 전월세입자, 무주택 세입자에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게,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학자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연구 보고서 자료가 많다는 점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급 확대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 없이 세금이나 양도세든 종부세든 또 대출 규제든 이런 규제 조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2번이나 경험했다.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안정은 기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집값을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 하는 것에 무게가 쏠립니다. 아무튼 5월 9일 정부가 또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또 기간을 좀 여러 가지로 유예한다고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씀 중에는, 발언 중에는 양도세가 5월 9일로 종료가 되고 중과조치 유예가 다시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점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은 매물이 얼마나 잠기는가, 가진 자들이 얼마나 버티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지난해 땅값 얼마나 올랐나, 2.25%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 강남구가 6.18%, 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 땅값만 보는 게 아니라 연관관계, 이 집값은 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러면 지금 땅값이 오른 지역은 어디인가를 보면 집값이 어디가 올랐나를 알 수 있고, 이제 집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걸 좀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일 몹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동산의 그 본질적 가치의 시장 작동 법칙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 땅값과
집값과의 관계,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어떤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맞아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오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거래량이 증가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알 수 있죠. 거래가 안 되는데도 매물이 없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거래가 증가해서 토지를 해제한 후에 거래량 증가로 강남의 집값이 올랐지만 규제가 들어왔을 때는 거래가 감소하는데도 집값이 올라요. 이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해하죠. 그래서 땅값이 2.25% 올랐고 강남구가 6% 올랐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지역별로 수도권 땅값이 3.0, 약 3%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땅값 상승률 2.8%에 비하면 77인데 2025년에 땅값 상승률이 약간 더 높았어요. 그래? 이거 뭘 의미해요? 땅값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다 모조리 토지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시경제라든지 지역 발전이라든지 소득 증가 모든 게 다 반영되는 게 집값이 아니라 사실은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을 먼저 봐야 돼요. 기초자산으로.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이 세종시에 1.47, 약 세종, 부산, 대전.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주도는 땅값이 마이너스 0.77, 그러니까 마이너스 0.8%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때요? 집값과 땅값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세값, 매매값, 땅값 다 떨어지면 아직 침체가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강남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른 것은 뭐에 기인한다? 땅값 상승에 기인한다. 서울 중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구고 용산구가 두 번째 6%, 서초구, 성동구, 경기도 용인, 여기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가 눈에 띄어요. 여기는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이다. 뭐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말하자면 정확하게 처인구 원산면 그리고 처인구 이동업 남사업이 되겠는데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세종, 부산 이런 지역들은 집값도 올랐지만 땅값도 올랐다. 여기 전세 가격이 세 가지 가격이 동시에 올랐다 하는 것은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30% 미만으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값과 연결해서 땅값을 지금 보고 있죠. 원가가 부동산의 본질 가치는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다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대지 지분도 그대로 고정이죠. 반면에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되면 결국은 건물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30년이 지나면 건물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제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구정 현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가치는 본질 가치 측면에서 원가 측면에서 보면 토지 가치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땅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속성이 있다, 영원불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도 응용을 하면 지금 아파트가 34평이 34억 한다고 가정할게요. 34평의 건물 가치는 새 아파트조차도 40억이 안 돼요. 1,000만 원 넘는다고 해도 4억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0억은 무슨 가치일까? 원가의 가치, 본질 가치 관점에서는 30억은 토지 가치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만약 15평이다 그러면 30억을 대지 지분 15평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땅값이 2억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이해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응용 전략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우리 중요하니까 또 설명드릴게요. 우선 땅값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지금 얘기하죠. 거래량이 증가하면 땅값도 오르더라. 거래량은 선행적으로 전세 가격도 선행적으로 매매 가격에 반영된다.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아파트도 건물 가치와 토지 가치를 분리해서 건물 연령에 따라서 본다면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값과 옆 단지 아파트 땅값을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의미심장한 일이 돼요. 근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재건축을 본다고 할 때, 재건축할 때는 땅값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A라는 단지와 B라는 단지가 인접해 있는데, 동일 지역에 있는데, A 단지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서 땅값이 평당 4억인데, B라는 단지는 뭡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원가법에 3억에서 3억 5천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사야 돼요?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 B단지를 사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물론 여기에는 가구 수라든지 단지 규모 또 재건축 속도 이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만, 만약에 차이가 많다면 토지 가치를 분석해서 사보는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유명세가 있는 브랜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요즘 통합 재건축도 하게 돼요.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연립과 다세대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연립주택의 토지 가격은 동일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비해서 한 60에서 70%로 가량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인접해 있다면 통합 재건축 대상이라면 이걸 사는 것도 몹시 경제적이고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돼. 우리는 늘 아파트만 바라보지만 동일 지역에 있는가, 또 아파트의 땅값은 얼마인가 보면 내가 사고자 하는 연립주택과 여기 다세대 빌라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땅값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땅값이 집값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원리를 아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일치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용인시 처인구처럼 집값은 오르지 않아도 땅값이 오르는 지역에는 이 원리 관계도 있지만 개발 기대감이,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라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땅값을 끌어올리고, 결국 지금은 땅값이 오르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리기는 어렵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재건축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34평이 대지가 한 16평 되는데 60억이 넘어가서 땅값은 4억으로 보여져요. 이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의 땅값은 얼마라고요? 4억 정도로 보여져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연립이나 빌라의 또 오피스텔 땅값도 계산해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 오를지 내릴지, 내가 지금 사도 될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지표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그 인근 지역과 비교하는 것도 몹시 의미가 있는 일이죠. 땅값이 오르는 곳이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땅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갈수록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토지 가치가 남는다. 그리고 이 토지 가치를 보면 우리가 아파트와 연립과 빌라와 단독주택의, 단독은 아파트에 같은 지역에 있을 때 50% 정도 할인을 적용받는다. 50 내지 60%.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어떤 주택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본 콘텐츠는 자연을 되살리는 순환의 가치, 친환경 미래를 여는 주식회사 푸른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at